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화를 이제 근육이 줄고 지방이 증가하는 과정을 노화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인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근육을 잘 유지하면 되고요. 지방을 많이 쌓이지 않게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말은 쉬운데 실천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 그러니까 생활 습관 그 부분에서 조금씩만 좀 신경을 써서 좀, 음, 조금만 바꿔도,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렵지 않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관리하시면서 이제 인바디 측정을 하시는데요. 인바디 측정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그 관리 방향을 좀 설정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내용을 좀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1시간 강의 시간을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이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네, 그 의지가 좀 강하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체성분 분석, 인바디를 통해서 이제 체성분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체성분 분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체수분과 단백질을 합쳐서 이제 근육량으로 이제 판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까지 합치면 제지방. 이 제지방은 우리 몸 전체 체성분에서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라는 의미예요. 제지방. 그리고 이제 그 제지방 말고는 체지방이겠죠. 그 체지방, 제지방. 네. 이 부분 혼돈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총합을 하면 체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분에는 세포 내 수분과 세포 외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세포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세포 내 수분, 그 다음에 세포 밖에, 세포와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수분을 세포 외 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수분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수분을 약간 좀 과소평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체수분과 단백질이 근육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근육은 단백질이 주 원료이긴 하지만 수분이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꼭 근육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려면은 단백질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분 섭취량이 낮은 집단의 근감소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은 또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세요.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서 근육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육량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물을 적게 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분 섭취량이 그 충분한 그룹하고 수분 섭취량이 적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수분 섭취량이 적으면 근감소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근육이 잘 형성이 안 되고 근육이 계속 이제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근감소증의 경우에는 갈증 조절 기전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분을 또 적게 섭취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육은 단백질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네, 바로 이제 근육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네, 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채팅창에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올려주세요. 제가 네, 그 나중에 쭉 Q&A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채팅창에 지금 뭐 부종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부종에 대한 내용도 잠시 후에 나오니까 네,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육은 수분을 70% 함유하고 있고 지방은 수분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적게 드시면은 세포가 수축하고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 기능 감소 효율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지 근육 세포 증가와 근육 성장의 기본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인바디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바디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뭐 인바디 결과지를 제가 인바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왔는데 뭐 인바디 그 기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지가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이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체중과 골격 근량과 체지방량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골격 근량이 적고 체지방이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파벳으로 C자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C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약형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지방을 감량하고 또 근력 운동 병행해서 근육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비만이 되기 쉽기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라면은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에너지 소비가 잘 안 되고 또 굶은 다음에 이제 다시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면은 요현상이 나타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죠. I자 형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체중이 이제 좀 표준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인 감량이 필요하고 I자형이니까 체중이 표준 이상이면 골격 근량도 높고 체지방량도 높겠죠. 그러니까 골격 근량 높은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체지방량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근육량도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제 근육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손실을 피하는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상적이라고 하는 D형입니다. 체중과 체지방량은 표준 혹은 이제 표준에서 약간 표준 이하 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근육량이 많은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인형이라고 하고요. 체중이 표준이라면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식단 조절만으로 충분히 원하는 감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에너지 소비가 저절로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식단 조절만으로 원하는 감량이 충분히 가능하다.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걸 또 세분화하면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 유형이 되게 세분화되면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뭐 표준 체중 강인형, 표준 체중 비만형, 저체중 강인형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원리는 똑같아요. 그 지방이 체중을 유지하면서 지방은 줄이고 지방이 많을 경우에 지방을 줄여야 되고 근육이 부족할 경우에는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아주 평범한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바로 세포의 수분비, 세포의 수분비입니다. 이 세포 외 수분, 그러니까 세포 내 수분과 세포 외 수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내 수분은 말 그대로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이제 단백질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근육세포 안에 근육이 잘 발달됐다고 한다면 근육세포 안에 수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육세포 안에 수분이 많다. 그러니까 근육세포 내에 수분 함량이 높다. 그러면 세포 외에 수분이 높다는 거는 근육세포 내에 수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 세포 외 수분비가 너무 높으면은 이제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 이제 정상 수치가 0.360에서 0.390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수분의 36%에서 39%가 세포 외 수분의 정상 범위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포 외 수분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세포 내에 수분이 없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세포 밖에 수분이 많이 있다. 그러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몸이 붓게 된다는 거예요. 부종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부종이 나타나게 되냐면 세포 내에
수분이 없다. 그러니까 세포 중에서 수분을 많이 포함하는 근육세포가 없다. 그래서 근육이 감소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영양 불량 상태다. 그래서 세포 내 수분을 증가시키는 게 필요한데 세포 내 수분을 증가시키려면 근육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단백질과 결합하는 수분량, 그러니까 단백질과 수분, 그다음에 플러스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 외에도 세포 외 수분비가 높다라는 것은 신장 기능 이상이나 림프 부종, 당뇨, 암, 호르몬 변화 등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양 균형의 세포 상태에서는 세포들이 빽빽하게 서로 이제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양 불량의 세포 상태는 세포가 쪼그라들어 있고 그 사이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물이라는 거예요. 세포 외 수분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포 건강에도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정상 범위의 세포 외 수분비의 범위입니다. 그 보시면은 이제 어,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근육이 적기 때문에 세포의 수분비가 높은 경향을 보이죠. 그런데 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50세 이후에 급격하게 세포 외 수분비가 증가합니다. 파란색. 파란색을 보시면 갑자기 올라가죠? 이건 뭐냐면 남성분들 50세 이후에 근육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세포 안에 존재해야 될 물이 근육세포가 없어지면서 줄어들면서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세포 외수분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포 그 내수분, 세포 외수분, 이 수분의 분포를 자세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세포 외 수분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인바디 측정을 하실 때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럼 주기적으로 세포 그 외수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세포의 수분비가 높을 경우에 이제 근감소증과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 논문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세포의 수분비가 높으면 악력도 떨어지고 골격근 지수 떨어지고 신체 수행평가,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 또 근감소증도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인바디를 보실 때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상각, 임피던스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위상각은 세포막의 저항을 각도로 나타내는 항목이고요. 세포막의 저항값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이 건강하면 저항이 크다. 그 인바디의 원리가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전압과 저항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분이 많으면은 저항값이 낮아요. 그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반면에 지방이 많으면 저항이 높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은 뭘로 되어 있어요?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으로 되어 있어서 세포막이 지방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저항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것이 위상각이에요. 위상각이고, 그 임피던스는 저항값인데, 뭐 임피던스는 크게 뭐 이 임피던스 자체를 보고 이제 건강 상태를 판단한다기보다는 이제 인바디가 측정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 관점에서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주파수가 높은 전류를 흘려보내면은 임피던스 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주파수가 5, 50, 250, 1000, 2000, 3000 이렇게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은 잘 측정이 됐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고, 음, 그리고 저항값이 높으면은 지방이 많다. 저항값이 낮으면 수분이 많다. 근육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영어로 RA, LA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어, right arm, left arm,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 트렁크, TR은 트렁크, 몸통, 그다음에 right leg, left leg. 그래서 왼다리, 오른다리 이렇게 신체 부위별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위상각이 중요합니다. 위상각은 세포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위상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지금 예시를 보면 지금 4.0이 이분은 이제 그 지금 전신 위상각이 4.0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5 정도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는 이제 인바디에서는
뭐 4 정도 이상이 나오면은 정상이라고 보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세포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5 정도 이상이 나오면은 건강하다고 보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그 임상 참고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20대 초반에는 7.0, 여성은 뭐 6 이상이 나오고 있죠. 그 나이가 들면 좀 떨어지잖아요. 이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 세포의 건강도도 네,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 위상각은 큰 값이 나오면 좋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참고치 대비해서 연령대에서 이 연령대 평균보다 내가 높으면은 세포가 건강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ABC에서 측정하신 분의 실자료입니다. 실자료. 그러니까 우리 ABC에서 그 구비하고 있는 그 인바디 기기랑 이제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구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크게 보이는 오른쪽의 그림은 위상각을 보여줍니다. 위상각. 이 점이 딱 찍혀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분의 위상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그 회색으로 이렇게 어둡게 표시된 부분이 정상 범위라는 거예요. 정상 범위. 그런데 이분은 정상 범위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에 있으니까 뭐예요? 위상각이 낮다. 이거는 뭐냐면 세포가 약하다. 지금 세포가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상 범위로 올리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식이요법도 하시고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해서 다음에 측정할 때 이 유상각이 세포막이 건강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유상각이 이 찍힌 점이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는지 혹은 그 정상 범위 이상의 위에 있는지 그거를 보고 이제 내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그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밑에 내장지방 단면적 평가, 비만 평가 이거는 좀 쉽죠. 내장지방 단면적이 넓으면은 내장지방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높으면 안 좋겠죠. 그다음에 비만 평가는 허리 엉덩이 둘레 비입니다. 그래서 높으면은 허리에 그 살이 많이 지방이 많이 축적됐다. 그 높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쉬우니까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 그림에서 위에 이제 근육 영양 평가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육 영양 평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을 네 개로 나누어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네 개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눠서 세로축은 골격근량, 그다음에 가로축은 세포 외 수분비를 나타냅니다. 세포 외 수분비 아까 이제 앞에서 세포 외 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이게 뭘 의미하냐? 지금 여기 영어로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최상의 결과, 추적 관찰 필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 영역에 해당되면 최상의 결과. 그다음에 2번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3번은 음, 네, 3번은 나쁜 결과다. 4번은 가장 나쁜 결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최상의 결과는 골격근량이 높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포 외 수분은 낮은 영역이죠. 그러니까 세포 외 수분이 낮다라는 것은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근육 세포 안에 수분이 많다. 그러니까 세포 내 수분이 많으니까 세포 외 수분은 적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건 2번 영역이에요. 2번 영역은 근육량은 높죠. 근육량은 높은데 세포의 수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지? 세포 외 수분이 많다라는 것은 근육이 적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골격근량은 많은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 3번은 골격근량은 낮은데 세포의 수분도 낮아. 그러니까 세포의 수분이 낮다라는 것은 근육이 많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 골격근량은 또 낮게 나와요. 4번은 골격근량도 낮고 세포 외 수분 높다. 그 2번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량은 많은데 세포의 수분이 많다? 원래 근육량이 많으면 세포의 수분이 적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육량은 많은데 그 근육이 수분을 잘 함유하지 못하는 근육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육은 많은데 수분을 잘 함유하지 못하는 나쁜 근육이다. 좋은 근육은 수분을 많이 함유해야 되는데 수분을 함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쁜 근육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 나쁜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 4번은 뭐냐면 4번 영역에 해당되는 거는 근육량도 적고 그 적은 근육조차도 질이 나쁜 근육이다. 그러니까 가장 나쁜 결과라는 거죠. 과연 근육이 질이 나쁘다는 건 뭘 의미하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세포의 수분비가 증가하면 근육의 질이 저하된다. 근육량도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근육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근육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세포의 수분비가 증가했다면 근육량은 유지가 되지만 근육의 질이 저하됐다. 그럼 근육의 질이 저하된 근육은 뭐냐? 그 뭐냐면 바로 근지방증이라는 겁니다. 근지방증.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지방이 우리 몸에 이제 축적될 때 처음에 어떻게 어디부터 축적이 되죠? 네, 팔다리, 피하 지방 축적되죠. 그다음에 피하 지방이 막 쌓였어. 그러면 더 이상 피하 지방이 쌓일 곳이 없다. 그럼 어디에 저장되죠? 내장 지방. 그 내장에 막 허리 쪽에 막 뱃속에 내장 쪽에 막 지방이 막 끼어 있어요. 근데 거기도 꽉 차가지고 이제 지방이 저장될 데가 없는데 지방이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탄수화물 같은 것도 지방으로 전환되니까. 그러면 그 지방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마지막에는 내장 지방까지 꽉 차면 그 지방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근육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근육이 있는데 근육 안에 지방이 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근지방증이라는 겁니다. 이 근지방증은 우리가 지방이 축적될 때 피하지방, 내장지방, 근육지방에 축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지방을 제거하는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내장지방하고 피하지방이 어느 게 어려워요? 빼는 게 내장지방이 어렵잖아요. 그럼 근지방은 더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육에 지방이 끼어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 근육이 질이 저하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근지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도 어, 권장이 되고, 그다음에 반드시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되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하셔야지 근육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고 근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1, 2, 3, 4분면 있잖아요. 1, 2, 3, 4분면에서 내가 어, 어디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가. 그리고 그럼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냐. 위쪽과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1, 4분면 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건강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셔야 된다.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네, 권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자,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지방을 줄이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몸이 지방 저장 모드에 있는지 혹은 지방 연소 모드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이 안 빠지. 이건 지방 저장 모드라는 거예요. 지방을 내 몸이 절대 안 뺏기겠다, 저장하고 있겠다라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지방을 줄이기 어렵겠죠. 근데 지방 연소 모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방이 들어와도 내 몸에서 저절로 내 몸이 계속 연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지방 연소 모드가 된 상태라면은 훨씬 더 체지방을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방 연소 모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그럼 다이어트 전에 섭취량이 2000kcal였어요. 그럼 했으니까 내가 음식의 섭취량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1500으로 줄였어. 그리고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소비량을 2000으로 했어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전 섭취량이 2000이고 소비량이 2000이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섭취량을 1500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 500이 더 많이 소비가 됐다. 이러면 이제 내 몸에서 500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 전에 2000을 섭취하고 있었는데 다이어트 시작한 다음에 먹는 거를 3000도 늘렸어. 1000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1000이 더 쌓일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그런데 내가 운동량을 3,500으로 늘렸어. 그럼 이것도 500이 적자잖아요. 그러면 500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쉽냐 이거예요. 어느 쪽이 쉽냐. 위에 2,000을 먹다가 1,500으로 먹는 걸 줄이고 2,000을 썼다. 그럼 500 적자인데 이거는 지방 저장 모드로 가는 방향이에요. 지방 저장 모드. 그 지금 당장은 살이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 감소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저장 모드로 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시 식사량을 늘리거나 운동량을 줄이면 다시 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아랫 부분으로 가면 2,000원, 3,000원으로 먹을 걸 더 늘리고 그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한다면은 지방 연소 모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게 더 쉽고 또 지방 연소 모드로 가는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연소 모드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먹는 걸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방 연소 모드로 가기 위해서는 영양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영양소가 없으면은 이게 사실은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가 막 예전처럼 막 어떤 단기간에 뭐 어렵게 체지방을 감량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서서히 내 체질을 바꾼다라고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 영양소의 섭취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됩니다. 이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식생활이 이제 내 몸을 지방 연소 모드로 바꾸는 그런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가 중요하다. 에너지가 잘 대사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타민 B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우리 체내에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잘 연소가 돼서 에너지로 소비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가 필요하다. 또 하나, 그 에너지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제 생성이 되냐면 화학적으로 ATP라는 형태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ATP에서 인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TP가 에너지로 해서 이게 잘 보관이 돼 있다가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이제 ATP와 복합체를 형성해서 ATP가 그냥 없어지지 않고 잘 저장되어 있다가 에너지를 쓸 때 사용되게끔. 그래서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지방은 우리가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열량 영양소가 들어오면은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받기가 쉬운데 지방 자체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방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넣어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성분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L카르니틴이라는 거예요. L카르니틴. 그러니까 L카르니틴이 없으면은 지방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연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카르니틴이 충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중에 L카르니틴을 함유한 그런 다이어트 제품도 나와 있어요. 근데 L카르니틴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이거든요. 만들어진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L카르니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그런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이 아미노산이 비타민 C와 철분에 의해서 L카르니틴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L카르니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타민 C와 철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C와 철분이 있어야지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다. 그럼 지금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C, 철분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코엔자임 큐텐. 코엔자임 큐텐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 부분이 이제 전자 전달계인데 전자 전달계 안에 코엔자임 큐텐이 있어요. 이 안에 여기 Q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 여기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건데 여기 Q라고 돼 있습니다. 이 Q가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 코엔자임 Q10 자체가 에너지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영양소 역할도 하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도 대사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보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양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비만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바디 버든 혹은 톡식 로드라고 합니다. 바디 버든. 그러니까 몸이 엄청난 그런 부담을 느낀다. 톡식 로드는 독성 물질이 체내에 쌓인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유해 물질,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은 지방, 지방과 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 유해 물질을 중화시키는 게 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내 유해 물질을 제거하면은 중성 지방이 감소할 수 있다. 음, 다이어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체내의 독소를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다이어트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그런 비만을 유발시키는 그런 독소들, 화학 물질, 이거를 이제 오비소겐이라고 부릅니다. 오비소겐. 영어로 이제 오베시티, 비만과 이제 젠이라는 전미어는 이제 어떤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비소겐이라고 하는 뜻은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그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지방, 탄수화물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오비속엔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은 바로 독소다. 환경 호르몬 물질이다. 이게 우리 몸에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현대인들의 이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염증, 산화를 유발시키고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유발시키잖아요. 혈관, 장기 손상, 뭐 피부염, 미토콘드리아 손상. 그런데 이 독소가 인간의 지방 조직에 쌓이거든요. 그러면 독소가 많이 들어오면 지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방이 증가한다. 그럼 이제 지방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지방만 빼내면 독소의 농도는 높아지잖아요. 독소는 안 나가니까. 지방만 빼면. 우리가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지방만 뺐어요. 체지방을 뺐어. 그 독소는 농도가 더 높아졌어. 독소는 안 나가고. 그런데 우리 몸은 그 독소의 농도가 높아진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독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방을 축적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체지방을 빼는 것에 선행해서 이 독소를 같이 제거해야만 우리 몸이 다시 지방을 쌓지 않는다. 바로 이게 디톡스 다이어트의 원리입니다. 디톡스 다이어트. 그 독소를 다 없애야 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독소를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화학비료, 농약, 살충제, 개인위생용품, 미세먼지, 배기가스, 환경호르몬, 뭐 세균이나 나쁜 세균이나 나쁜 바이러스에 의한 독성 물질, 그다음에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런 거 다 줄여야 된다는 거. 이게 다 독소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지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피하려는 노력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식을 잘 조절하는 거죠. 패스트푸드만 안 먹어도 독소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음, 네,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육류를 많이 섭취한다. 그 육류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가축의 사료가 되는 식물 재배할 때 제초제 살충제를 쓰죠. 그거는 이제 그러한 이 독소들은 제거가 되지 않죠. 그다음에 가축을 사육할 때 항생제나 성장 촉진제를 다량 사용합니다. 역시 가축의 체내에 축적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에는 각종 화학 첨가물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다 독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육류를 섭취했을 때의 독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또 이러한 독소들이 우리 여성들에게는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짜 에스트로겐, 그래서 제노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비만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몸 안에 독소를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독소를 피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류 가공식품 대신에 식물성 식품, 그 다음에 유해균의 독소 감염, 또 혹은 비만 원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들, 또 항산화 영양소, 또 노폐물을 잘 배출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요구 조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량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섭취하는 열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탄수화물은 빵이나 면이나 뭐 당분, 설탕, 흰쌀밥 이게 좋은 탄수화물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식이섬유, 저항성 전분, 통곡물,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 저항성 전분은 이제 전분이 이제 잘 분해가 안 되는 전분으로 바뀐 걸 저항성 전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와 유사하게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좋은 미생물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저항성 전분을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밥을 하신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저항성 전분이 크게 증가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밥을 하셨다, 냉장고에 보관하셨다 드시는 게 좋다. 빵도 마찬가지다. 차게 냉각시키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한다. 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좋은 단백질.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 육류 줄이고 좋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이런 거 섭취하자는 거죠. 좋은 지방, 네,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자. 오메가3 지방산, 또 식물성 유지,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하자. 근데 호르몬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독소가 여성 호르몬 제노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한다. 그럼 여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을 평생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 남성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질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죠. 근데 여성 호르몬의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균형이 중요한데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나타나면은 생리전 증후군, 생리 주기의 불규칙 이런 것도 생기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여성은 조기 사망률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진대사 기능이 대사 기능이 떨어지니까 비만도 증가하고 염증, 그다음에 종양 이런 것도 생기고 네, 우울증이나 뭐 불안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암, 또 당뇨나 고혈압, 치매까지 많이 생기죠. 그 에스트로겐이 이제 균형이 깨져가지고 많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트로겐이 왜 많아졌냐? 아까 그 독소들이 우리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가짜 에스트로겐, 제노 에스트로겐이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독소를 줄여야 된다. 에스트로겐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 생성이 되고 코티졸이 많이 생성되면 프로게스테론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제노에스트로겐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로 인한 프로게스테론의 감소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 피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최선인데 일단 우리 몸에 들어왔으면 잘 배출시키거나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독할 때 간에서 해독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는 특히 간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간에서 해독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과 밀크시스를 비롯한 항산화 영양소,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그 단백질이 중요하다. 여성에게. 필수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죠. 그 단백질을 더 많이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은 해독 과정의 중요한 효소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인체의 자연적인 해독, 해독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 이제 그 옆에 그래서 간 건강이 중요하다. 여성에게 단백질이 중요하다. 굿모닝 할 때 단백질 이제 아침에 드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해독 2단계 후에 그 해독을 했어, 간에서. 그 노폐물은 담낭을 거쳐서 대변으로 배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지방을 유화시키기 위해서 간에서 만들어져서 담낭에 보관되어 있다가 분비되는 담즙은 지방을 유화시키기 위해서 분비되었다가 소장에서 다시 흡수가 돼서 담낭으로 돌아간다. 이게 장간순환이거든요. 장간순환, 장에서 흡수해서 간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게 장간순환인데 이 장간순환 과정에서 아까 간에서 해독한 노폐물이 다시 재흡수가 돼서 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간신히 간에서 해독을 했는데 이거를 장간순환에 의해서 다시 간으로 돌려보내면 간은 새롭게 들어온 독성 물질을 해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물질을 다시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고 결국 다 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된다. 소장 점막 세포에는 이러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역수송체가 존재한다. 소장의 점막 세포는 노폐물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수송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세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역수송체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 역수용체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폐물이 그대로 흡수가 돼서 간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장이 중요하다. 장세포가 건강해야 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충분해가지고 장세포가 건강하면 역수송체가 활성화돼서
간에서 해독한 노폐물을 재흡수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장세포가 건강해야지 해독이 잘 된다. 간에서 해독하지만 장이 안 좋으면 해독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이 중요하다. 그 여성분들에게 이 제노에스트로겐 문제,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 그 간에서의 단백질, 좋은 단백질, 육류 말고 식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장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한 겁니다. 굿모닝이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아침에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성 건강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에 좋은 균이 많고 나쁜 균이 적어서 건강하면은 이 에스트로겐을 다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나쁜 에스트로겐, 독성 에스트로겐, 가짜 에스트로겐 다 배출시킨다. 근데 밑에 그림 보시면은 건강하지 못한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나쁜 균이 많으면은 역수송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에스트로겐이 재흡수가 된다. 노폐물이 재흡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그만큼 여성들에게 중요하다. 음. 자, 호르몬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도 이 비만의 원인이에요.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지금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비만을 유발시키죠.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임상적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50에서 70%는 비만이 있습니다. 비만으로 비만이 나타납니다. 호르몬이 다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내분비계에 교란이 일어났다. 갑상선 호르몬 그래서 이제 또 호르몬 이제 갱년기 여성의 이제 비만이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이제 효소 활동을 억제하다가 에스트로겐이 이제 갱년기 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감소해서 탄수화물 갈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만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갱년기 이전에는 배란이 일어날 때마다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고 혈액의 유출로 에너지 소모량 증가하고 또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지니까 살이 더 찌고 뱃살도 예전에 비해 증가한다. 그러니까 갱년기 때 이제 비만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아까 그런 가짜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에스트로겐이 왜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비만이 늘어나나? 틀려요. 근데 그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에스트로겐은 이런 역할을 해서 이 천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은 비만이 확 늘어나고요. 반면에 가짜 에스트로겐은 이런 쪽에 작용을 안 해요. 이런 쪽에 작동을 안 하고 생식기에 작동을 해요. 생식기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비만을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가짜 에스트로겐은. 나쁜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식기 쪽에 여러 가지 뭐 암이나 그런 종양 같은 걸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짜 에스트로겐이라는 거죠. 자, 갑상선도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은 신체 기관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쿠싱 증후군. 쿠싱 증후군은 이제 부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 코티졸 과잉 상태, 그럼 체중 증가, 비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렇게 지금 질병의 상태로 가기 전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쿠싱 증후군이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닌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어. 아직까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점점 떨어져. 그럼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신 피질 호르몬, 부신 수질 호르몬이 막 크게 증가해서 쿠싱 증후군 같은 그런 질병의 상태가 아닌데 이 부신 호르몬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데 아직 질병은 아니야. 내 몸은 건강한 질병 상태는 아닌데 그 부신 호르몬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럼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병의 상태에 가야만 비만이 막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서서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만이 된 거는 내 호르몬 그런 균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호르몬 그 생성 분비 기관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만 비만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네. 그런데 자궁이나 그 에스트로겐 자궁이나 갑상선 부신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호르몬 축이라고 부릅니다. OAT 축.
네, 난소, 부신, 갑상선이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 그 호르몬 분비 기관의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장내 세균 불균형의 문제. 이건 아까 이제 해독의 이 장내 세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장내 세균 자체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 원인균 들어보셨죠? 비만인 사람들의 그 장내 세균에는 특정 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비만을 유발시키는 비만 원인균이 있다. 그리고 이 비만 원인균이 아니더라도 나쁜 균은 독소를 생성한다. 대사산물로. 그럼 아까 그 독소, 생활 독소에 의한 비만이 유발되는 거고 염증도 유발시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에 좋은 균을 계속 해야 되고 나쁜 균을 계속 없애야 된다. 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독을 하기 위해서 비만을 좀 멀리하기 위해서 먹는 거 말고 다른 이제 내분비 계통의 호르몬 계통의 그런 영향을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해독이 중요하다. 간 해독에서 비타민 B군, 항산화 영양소, 단백질, 또 글루타치온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장도 해독을 해야지 독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그다음에 부신 건강. 부신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그다음에 아연과 마그네슘, 갑상선 건강, 단백질과 비타민, 그다음에 아연과 셀레늄.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음. 그다음에 비만 원인균 프로바이오틱스로 제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침 식사,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굿모닝 우리가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 단백질 아침에 섭취하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대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 감소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 있고, 단백질은 근육을 형성하고, 또 면역에 필수적이죠. 단백질이 면역 조직, 면역 물질, 또 항체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하시면은 네, 배고픔을 줄인다, 하루 종일. 그리고 단백질은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단백질이. 그러면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포만감, 집중력도 상승하고 체질량 지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요. 칼로리가 같은 경우라도 단백질의 비율이 높으면 포만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칼로리 섭취량이 감소한다.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 섭취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굿모닝 할 때 우리가 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물을 드셔야 되는 이유는 역시 네,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킨다. 에너지가 저장되지 않고 소비되게 만든다. 근데 면역력도 높여주고 소화기관의 건강도 개선시켜주고 심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또 물 역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물을 한 잔 드시면 하루 동안에 배고픔이 감소하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물을 드시는 게 굉장히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점 이외에도 우리가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부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좋다고 해서 물을 여성은 뭐한 1.5리터 정도, 남성은 한 1.8에서 2리터 정도 섭취를 하시라고 권장을 하는데요. 순수한 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을 드실 수 있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시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고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부종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부종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신장 기능의 저하 뭐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영양 불균형 호르몬 계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종을 발생시키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하게 나트륨을 섭취했을 때 부종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활동, 네. 여성 호르몬이 잘 작동을 못할 때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경우도 어, 물을 많이 드시면 부종이 생기는데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경우에도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 그런 호르몬 계통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은 수분을 배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수분을 무조건 내 몸에 가두려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되는 거죠. 신장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부종. 그 신장 질환이 없더라도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건 뭐냐면 질환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가까이 가면 건강 문제가 비슷한 건강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질환, 간 질환, 간 기능이 저하됐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됐다 이러면은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종이 생겼다는 것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 병은 아니지만 갑상선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간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부종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약물에 의한 부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종이 발생한다는 것은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질병으로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경각심을 이제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식생활을 조절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체지방 근육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은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많이, 점심에 조금 줄이고 저녁을 가장 적게. 근데 우리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많이 먹고 저녁을 더 많이 먹고.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는 식사를 하시면 우리 소화기관이 활동하면서 소비하는 열량이 있습니다. 그걸 식사 유도성 체열산생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가장 이게 높기 때문에 아침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아침 많이 드시면 소화기관이 다 쓴다는 얘기예요. 점심에는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써. 저녁엔 소화기관의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을 많이 드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식사는 우리 포만 중추가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는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20분이 시간이 흐르기 전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과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빨리 하시게 되면 천천히 드시면은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20분이 지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천천히 드시라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식생활. 네. 우리가 이제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은 10년 전에 10년, 15년 전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이 없었어. 근데 왜 생겼냐면 우리가 원래 정상적인 하루 사이클에서는 12시간 공복을 지키게 돼 있어. 우리 몸은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지키다 보니까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식을 해라, 간헐적 단식을 해라라는 그러한 그 막 캠페인, 뭐 그러한 주장들이 막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는 우리는 1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저녁을 7시 이전에 드시고 12시간 공복만 무조건 지키시면 돼. 이게 뭐 단식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녁에 7시에 드시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안 드시면 되는 건데 이게 어렵진 않잖아요.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 패턴 자체가 밤에 많이 먹는 그런 문화에 지금 그런 문화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몸이 힘들어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렵더라도 좀 지키시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이제 일주기 리듬에 의한 거예요. 하루주기 리듬. 우리 몸은 이 하루주기 리듬에 맞춰져 있어. 수십만 년 동안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한평생 동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햇볕을 쬐고 활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해가 지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이클은. 이게 깨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근데 우리가 해가 져도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니까 우리 건강에 문제가 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 어려우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녁을 7시 이전에 먹고 12시간 공복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굿모닝 할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아침에 먹고 단백질을 아침에 먹고 물을 아침에 드셔야 된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이 하루주기 리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괜히 뭐 단백질 아침에 먹어라, 물을 아침에 왜 먹어야 되냐. 이게 다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저녁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아침에 물을 드시는 게 더 좋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죠. 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단백질을 왜 아침에 먹어야 되는지, 아까 그 일주기 리듬, 하루주기 리듬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운동을 하면 뭐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 운동을 하실 때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만 신경 쓰지 마시고,
스트레칭도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 그리고 균형 운동도 나이가 드시기 전에 균형 운동도 생활에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단백질을 왜 아침에 섭취해야 되냐? 하루 종일 리듬 때문에 그렇다. 단백질 아침에 섭취하면 근육이 잘 유지된다. 단백질을 밤에 섭취하면 근육이 유지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육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근육과 지방의 무게, 근육이 무거우니까 근육이 형성되고 지방을 줄이면 몸은 날씬해지지만 체중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체중에 신경 쓰지 말자. 다이어트하면 다이어트 하더라도 몸은 날씬해지지만 체중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무게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게 이제 근육과 지방의 무게에 대한 내용이고,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해도 에너지를 저절로 쓴다. 그러니까 근육이 많아지면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육과 기초 대사량에 관한 문제고, 초과 회복은 뭐냐? 초과 회복은 근육은 손상을 입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증가한다. 이게 초과 회복입니다. 초과 회복.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은 근섬유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근섬유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근섬유가 찢어져. 손상을 입었어. 그럼 이게 복구하면서 더 커지면서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육의 어, 생성 원리예요. 그러면 이때 더 커지면서 근육이 복구가 되려면 근육의 원료가 중요하겠죠. 근육의 원료가 뭐라고요? 단백질과 수분.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해서 근섬유를 파괴시키고 다시 회복될 때 단백질과 수분을 충분하게 보충을 해줘야지 근육이 잘 형성된다. 이게 초과 회복입니다. 그러면 단백질과 수분을 언제 섭취해야 되냐? 바로 아침에 섭취해야 된다. 운동을 하면 다 좋은데 가장 어려운 게 운동이다. 그 운동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운동을 막 시간 내서 막 한다. 엄청나게 막 1시간, 2시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어떤 분이 계시냐면 하루에 막 2시간씩 엄청나게 그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근육량도 안 늘어난대요. 그런데 그분의 생활을 보니까 운동할 때 2시간 열심히 하시는데 나머지 시간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어. 운동을 거의 안 하죠. 나머지 시간에. 움직이잖아, 몸을. 그 2시간만, 하루에 2시간만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야. 그러면 근육이 생성되지도 않고 체질이 바뀌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하는 시간,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시간 이외에 일상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일상생활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자. 이게 바로 니트 다이어트라는 건데,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 이게 NEAT. 그 일상생활을 활발하게 하면서 그때그때 그 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네. 에너지 소비량이. 우리가 뭐 2시간 동안 걸어봤자 밥 한 공기 열량도 소비하지 못합니다. 일상생활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부지런해지기. 그다음에 뭐 드로잉 운동 같은 거 배에 힘주고 다니면 네, 체지방 분해 효과도 있고 복근 강화, 뱃살 감소 효과도 있으니까 틈날 때마다 배에 이렇게 힘을 주는 거, 배를 집어넣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 거죠. 네, 또 루틴을 만드는 거. 음, 실내에서 간단한 근육 운동도 실내에서 이제 간단하게 뭐 0.5kg짜리 아령을 하신다거나 악력기를 사용하신다거나 이것도 운동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약간 여유가 되시면 좀 의지가 있으시고 몸에 이제 문제가 없으신다면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에너지 소비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유산소 운동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근육량도 늘릴 수 있고 애프터번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휴식 시에는 소비량이 있는데 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 초기에 일시적인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 일시적인 산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을 멈춘 후에 12시간, 24시간 동안 계속 산소가 소비되면서 지방을 연소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프터번, 그러니까 운동을 한 애프터, 다음에 한다. 지방을 연소시킨다. 애프터번 효과라고 하는 거죠. 혹은 산소 부채. 원래 명칭은 운동 후 초과산소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는 거죠.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면은 이제 2022년도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내용인데 락페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면
식욕과 비만을 억제하는 대사물질.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면은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운동을 정말 강도 높은 운동 했더니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먹기가 싫어. 이게 락페 때문인 건데요. 이 락페는 이제 그 스탠포드 의대, 덴마크 코펜하겐 의대 공동 연구로 이제 발견한 물질이고요. 락페가 생성되면 30% 섭취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이게 락페가 생성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분 동안 여유로운 속도로 자전거를 타면은 그냥 살살 타면은 락페가 만들어지지 않고 근력 운동을 아주 강도 높게 하면은 락페가 두 배가 생성이 되고 우리가 25cm 라이드를 하는데 실내 자전거에서 30초 동안 여러 번 전력 질주하는 운동. 예를 들면 30초 동안 전력 질주하고 5분 휴식하고 이거를 6세트만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가 걸리겠어요? 30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락페가 10배까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섭취량의 30%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어, 의지와 또 능력이 되신다면 추천을 드립니다. 역방향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역방향 다이어트가 뭐냐면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어, A그룹, B그룹 나눠서 A그룹은 우리가 섭취하던 거에서 3분의 2로 줄여가지고 계속 3분의 2로 줄여가지고 섭취한 거예요. B그룹은 3분의 2로 섭취하는 걸 2주. 그다음에 그 다음 2주는 음식량을 약간 증가시켜서 좀 더 먹어. 배고프니까 힘드니까 좀 더 먹어. 2주. 다시 또 3분의 2로 줄여서 2주. 이런 식으로 이제 2주간 번갈아 가면서 한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체지방의 감량이 많이 되고 요현상이 적게 왔을까? 이걸 봤을 때는 B그룹이 B그룹이 체지방이 더 많이 감량됐고 요현상이 덜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걸 역방향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데 리버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줄여놓고 이걸 계속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폭식하게 되고 과식하게 되고 요현상이 오는데 이거를 떨어뜨려 놓고 2주 정도 유지하다가 다시 2주 후에는 약간 음식량을 증가시켜서 배고프지 않게 대신 소비량보다는 섭취량을 적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량을 늘리면서 소비량도 운동도 활동량을 좀 늘리는 거죠. 그러면 배고픔도 줄어들고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체지방 감량이 가능하다. 이거 뭐냐면 세트 포인트 이론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계단식으로 감량 체지방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세트 포인트 기준점이에요. 내가 70kg다. 그러면 이걸 60kg로 빼잖아요. 1, 2개월 사이에. 그러면 우리 몸은 나의 정상 상태는 70kg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70kg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0kg에서 65kg 감량한 다음에 이걸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면은 한 뭐 1개월, 2개월 정도 유지하면 내 몸이 정상 상태를 70kg에서 65kg의 인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감량을 해도 돌아가는 건 65kg까지밖에 안 돌아간다. 이게 세트 포인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앞서 보셨던 그러니까 2주 섭취량 줄이고 다시 늘리고 이런 그 역방향 다이어트, 리버스 다이어트가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셋 포인트를 계속 줄여 나가는 과정. 이게 요현상이 없는 그런 다이어트의 방법.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막 그 무작정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체지방을 내가 확 줄이겠다 이런 무리한 목표 말고 이제 서서히 내가 체질을 서서히 바꾸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 자체가 건강으로 가는 내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뀌어서 막 그렇게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지 않고요. 그냥 즐겁게 건강을 위해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다이어트로 인식을 하고 젊은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서서히 생활 습관을 서서히 바꾸면서 체질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건강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음식을 너무 배고프지 않게 열량,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그 음식의 종류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배고프지 않게 음식을 드시라는 거고 천천히 드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꾸로 식사법. 먼저 식이섬유를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고, 식이섬유, 그 다음에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거꾸로 섭취하면 네, 더 적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재미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 네, 그다음에 정신 건강, 스트레스 관리, 수면 위생. 이 스트레스 관리 못하면은 이 부신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부신 건강 때문에 이제 비만이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분이 중요하다. 수분은 이제 단백질, 근육이 단백질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외 수분, 세포 내 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유형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근육의 질도 중요하다. 근육량도 중요한데, 근육의 질이 떨어지면 세포 외 수분이 증가한다. 그건 뭐냐면 근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은 네, 근지방증 때문에 그렇다. 근육에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 저장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영양소에서 이제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L카르니틴, 마그네슘, 코엔자임 Q10을 충분히 보충하고 열량 영양소,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독과 배출이 중요하고 간에서 해독을 위해서 단백질, 좋은 단백질, 장에서의 배출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 부신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C, 판토텐산, 아연, 마그네슘,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과 아연, 셀레늄 등이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건강한 식생활 습관, 식사량은 아침, 점심, 저녁 순으로 하고 식사는 천천히 20분 이상, 그다음에 일주기 리듬에 의해서 7시 이전에 저녁 먹고 12시간 공복을 지키자. 네. 운동과 근육의 중요성에서는 이제 비운동성, 열생성, 일상생활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능력과 신체에 여유가 있으면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 그다음에 세트 포인트 기준점을 점점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 역방향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위에서부터 네, 네,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은 1.5 여성분들에게 1.5리터 이상, 여성분 1.5리터, 남성 1.8에 2리터 정도 드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음식물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에 있는 수분을 제외하면 뭐 어떤 학자들은 1리터 정도만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하는 음식에 수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에서 1.2리터 정도 물을 섭취하면 되지만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1.5에서 2리터 정도를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뭐 한 시간에 이제 한 150ml 정도 이렇게 드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는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자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신부전 환자분들은 이게 신부전 환자분들이 프로틴을 드셔도 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신부전이나 간부전, 그러니까 신장 기능, 간 기능이 저하됐을 경우에는 단백질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단백질 100%라고 한다면 신장 기능, 간 기능이 저하되면 70%까지 감소를 하는데 그럼 70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간 질환은 이제 그 정도 식물성 단백질 프로틴 섭취하시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신장 질환은 그 신장의 상태에 따라서 단백질을 제한해야 되거나 제한할 필요가 없거나 이게 순간순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담당 의사의 어, 상의를 거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이거는 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단백질 얼마로 제한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신장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네. 당화혈색소가
10에서 6.2까지, 그러면 이제 6.2까지 내려오셨으면은 정상 범위까지 거의 가까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 관련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제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는 신장 질환이 있으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차피 저단백 식사라고 하더라도 단백질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00을 먹던 단백질을 70으로 줄이는 거지, 100을 먹던 단백질을 0으로 줄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70으로 줄인다는 게 중요한데, 70을 뭘로 채울 거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 70을 뭘로 채울 거냐. 그 고기를 100만큼 먹다가 고기를 70을 먹을 거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70은 이제 식물성 단백질, 좋은 단백질로 섭취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 두셔서, 그러니까 저항성 전분을 밥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밥을 그냥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데워서 드시는데, 그때 데워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급속도로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감소하긴 감소하지만 그렇게 다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드실 때 데워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너무 이제 뜨겁게 데우시지 말고 드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데워서 드시면 좋겠어요. 달걀에 콜레스테롤 많다고 하는데, 달걀에는 이제 난황 레시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달걀을 많이 섭취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레시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이제 난황 레시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남백에도 있고요. 그 레시틴이 콜레스테롤을 또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콜레스테롤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뭐 계란을 하루에 뭐 4개, 5개 이렇게 드시는 것은 좀 과잉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레시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달걀 드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걀이 콜레스테롤에 괜찮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또 드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달걀을 드셔보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안 올라가시면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제 간혹 그 레시딘 작동을 안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올라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달걀을 섭취해 보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고 올라간다면 달걀 섭취도 줄이시는 게 좋겠죠. 담낭을 제거하셨으면은 담낭을 제거하셨으면은 담낭을 제거했습니다. 이 경우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관리 방법을 담낭을 제거하면 담즙이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 담즙은 저장되어 있다가 지방이 들어오면 지방을 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분해되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 분해 효소가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담낭이 제거됐으니까 담즙이 저장이 안 되겠죠. 그러면 담즙이 저장이 안 됐다는 것은 지방을 소화시키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지방을 좀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을 조절하셔야 돼요. 너무 과잉의 지방을 그 점처럼 드시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담낭이 없기 때문에 담즙이 저장이 안 되는데, 그럼 담즙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간에서 담즙을 만들겠죠. 만들어서 바로바로 보내야겠죠. 담즙을 계속 만들어야 된대, 간에서. 그러니까 담낭이 정상적이면 그 담즙이 분비돼서 지방을 유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장간순환에 다시 담낭으로 돌아오잖아요. 담낭이 없으니까 담낭으로 못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 그 담낭이 없는 경우에는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그때그때 담즙을 계속 만들어야죠. 그 간에 부담이 되겠죠. 간 건강 관리 하셔야 된다. 담낭을 제거했으면 간 건강 관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을 좀 적게 드시고, 아니면 또 그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담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을 드시는 약물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음, 지방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를 좀 더 엔자임을 좀 더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간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간에서 바로바로 담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방을 이제 한번 보시고요. 지방을 드셔보시고, 우리가 지방이 잘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는 거는 이제 변을 보시면 돼요. 변을 보시는데, 변이, 색깔이 밝아지면 지방이에요, 그게. 지방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색깔이 막 밝은 색을 띈다. 밝은 노란색이나 막 거의 흰색에 막 비슷하게 나온다. 그럼 지방이 이제 분해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이 소화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지방을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변이 막 계속 뜬다. 물 위에 뜬다. 그 변이 뜨는 변, 뭐 가라앉는 변 이게 뭐 좋은 건 나쁜 건 없는데 변이 계속 뜬다는 건 뭐예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 가벼우니까. 그 변이 계속 뜬다 그러면 지방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지방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네, 간에 이제 좀 더 건강을 위해서 간 건강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그런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원인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가장 의심이 되는 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네,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경우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잘 그러니까 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당독소, 그러니까 최종 당화산물도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혈당 관리, 최종 당화산물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이 들어있는 거를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당독소는 당분과 고지방 식사, 이게 이제 원인이 되거든요. 고지방 식사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나서, 네, 또, 너무 이렇게 오래 한다고 또 불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